덴마크 여성이 한국 한 달 여행 후 모든 걸 버리고 정착한 이유. 북유럽을 떠나게 만든 한국의 비밀을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디자이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0년 전 23살이었던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던 평범한 북유럽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한 달간의 여행을 계획했고 그중 한국은 일주일 정도만 들러볼 예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브랜드 정도? 친구들도 왜 한국에 가냐고 물었죠. 일본이나 태국이 더 유명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것이 직관적이고 깨끗했어요. 영어 안내가 완벽했고 공항 직원들은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유럽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느리고 불안정한 게 당연한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지하철 안에서는 통화를 자제했어요. 덴마크 사람들도 질서를 지키는 편이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혼자서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밝은 가게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경찰이 순찰을 다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데 서울에서는 여성 혼자 밤늦게 다니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홍대에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뚝배기에 끓고 있는 빨간 국물을 보고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따뜻함이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 덜 맵게 해주셨고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값도 놀라웠어요. 7,000원에 이렇게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다니요. 한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학생이 자기 목적지와 반대 방향임에도 저를 데려다 주었고 편의점 알바생은 서툰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은 제 짐을 봐주기까지 했어요. 일주일 예정이었던 서울 체류는 자연스럽게 한 달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경이로웠어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을, 강남과 홍대에서는 최첨단 현대 문화를, 그리고 이태원에서는 다양성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한다는 점이었어요. 600년 된 궁궐 옆에 초고층 빌딩이 서 있고 한복을 입은 사람과 최신 패션의 젊은이들이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죠. 하지만 한 달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저는 덴마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도 말이죠.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차갑게 느껴졌으며 모든 것이 느리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정에도 안전한 거리,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라고 치부했어요. 한국?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일 뿐이라고. 몇 주 지나면 잊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지는 항상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야. 관광객으로 한 달 있었던 거잖아. 실제로 살면 다를 거야 라고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습니다. 학업에 집중하라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을. 밤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덴마크의 겨울은 길고 어두웠고, 저는 서울의 밝은 거리와 따뜻한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어도 제 마음은 늘 한국에 가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학생이었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관광객으로 표면만 본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코펜하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라인 수업과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밤 대학 도서관에서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어요. 3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고, 2개월 후에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차라리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가 더 깊이 이해되었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을 일시 휴학하고 한국에 6개월간 장기 체류하기로 한 것이죠. 학생 비자를 신청했고, 서울의 한 어학당에 등록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내 미래를 망치는 거야. 학업을 중단하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울면서 만류하셨습니다. 왜 우리 곁을 떠나려고 하니? 한국에 무엇이 있다고?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라고 물으셨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몇 달 후면 후회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말했어요. 가야 한다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23살 여자 혼자 낯선 나라로 가는 것. 언어도 서툰 상태로 6개월을 버텨야 하는 것.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집에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덴마크가 제 고향인데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게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되어야겠다고. 진짜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어학당 첫 수업 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기초가 탄탄했고 선생님의 말씀을 대부분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기숙사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나? 모두가 옳았나?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상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메뉴판을 보면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었고 직원분이 빨리 말씀하시면 당황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 갔다가 복잡한 절차에 좌절했고 전화로 무언가를 문의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도 부담이었습니다. 모두가 빨리빨리 움직였고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덴마크의 느긋한 페이스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숨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밤마다 덴마크로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틀렸다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같은 어학당에 다니던 한국인 지수를 만난 거예요. 지수는 교환학생으로 덴마크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지수가 저를 찜질방에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공동 목욕탕 문화가 없는 북유럽 출신인 저에게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찜질방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제 등을 밀어주시며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아줌마들은 한국 음식 잘 먹냐고,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한국에 와줘서 고맙다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은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이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날 밤, 지수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집밥을 먹으며 저는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문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제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수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었어요. 부모님께 계속 의존할 수는 없었고 제 저축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찾기로 했어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젊은 한국인이었는데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영어 할 줄 아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용해 주셨습니다. 처음 일하던 날, 실수투성이였어요. 주문을 잘못 받고 음료를 엎지르고 계산을 틀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동료들은 화내지 않고 천천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저는 진짜 한국을 배웠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익혔고 한국인들의 커피 문화와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치맥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인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한국 생활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지수가 친구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술집에서 있던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서울에서 일하는 29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민호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제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가 한국어로 말하면 저는 이해하려 애썼고 제가 영어로 말하면 민호는 열심히 들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와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관광 가이드북에 없는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강남 뒷골목의 맛집에, 북촌의 숨겨진 카페에, 남산의 조용한 산책로에 데려갔어요. 명절에는 민호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 민호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버지는 덴마크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고, 윷놀이를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민호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멀리서 왔는데 고생이 많겠다. 우리가 내 가족이다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정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6개월 비자가 만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덴마크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민호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고, 한국 생활도 점점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을까? 그때 제 전공이 떠올랐습니다. 디자인이었죠. 저는 서울의 디자인 스튜디오들에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2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어요. 대표님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흥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북유럽 감성과 한국적 미학을 결합할 수 있다면 독특할 것 같다고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영어를 섞어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제 열정을 봐주셨어요. 3개월 인턴십 기회를 주셨고, 그 기간 동안 능력을 증명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아 작업했습니다. 제 디자인에 북유럽의 미니멀리즘과 한국의 전통 색감을 결합했고, 그것이 독특한 스타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취업 비자 스폰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민호와 함께 울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것,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6개월 후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를 보시고 민호를 만나시고 제가 사는 동네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옳았구나.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다. 엄마가 미안해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해와 축복을 받은 것만큼 큰 선물은 없었어요. 아버지도 민호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좋은 청년을 만나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후 민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산 타워 아래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어요. 물론 예스라고 대답했죠. 결혼 준비는 복잡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예식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고 그 다음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양식 예식을 했어요. 덴마크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왔고 한국에서는 민호 가족과 제가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어요. 결혼 1년 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었어요.
출산과 육아는 어느 나라에서든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산모 케어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원했어요. 덴마크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출산 후 바로 집으로 가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달랐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돌봐주고 영양사가 산모의 회복을 위한 식단을 짜주고 마사지 치료사가 몸의 회복을 도와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산모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산모를 존중하고 회복을 돕는 문화라는 것을요.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육아 정보를 공유했고 전문가들에게 모유 수유와 아기 돌보기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정서적 지원이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올 때 상담사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힘들 때 간호사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 조리원을 방문하셨어요. 손주를 보러 오신 거지만 저를 더 챙기셨습니다.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셨어요. 덴마크 어머니께 영상통화로 조리원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와, 한국은 정말 산모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2주 후 조리원을 나올 때 저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어요.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문화. 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민호와 딸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소피아는 이제 9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덴마크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태권도를 배우고 여름방학에는 덴마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이지만 마음으로는 이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성장했고 저는 이제 팀을 이끄는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한국과 북유럽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삶을 돌아보면 믿기지 않아요. 10년 전 그 23살 덴마크 소녀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달 여행이 평생의 선택이 될 줄, 낯선 나라가 진짜 집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난주에 인천공항에 갔었습니다. 덴마크 친구를 마중 나간 거였는데 공항을 걸으며 10년 전 첫날이 떠올랐어요. 설레고 두렵고 기대에 가득 찼던 그 순간.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요.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냐고,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남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안전합니다. 여성 혼자 밤늦게 다녀도 걱정이 없어요. 한국은 효율적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죠. 한국은 맛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하고 훌륭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에는 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함,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정신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른 삶을 꿈꾸지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미친 듯 보이는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다고요. 집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고요. 소피아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덴마크 사람이야 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야. 그리고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란다라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